스포츠 소식입니다. WGA 에이펙 코리아 시즌2 골드 시리즈에서는 23일 골드베스와 팀 에픽기어 프로핏의 결승 진출전이 진행됐습니다. 골드베스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거침없는 공격과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5대1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30일에는 골드 시리즈 진출전 2경기와 패자조 결승이 이어집니다. 정통 밀리터리 FPS의 최강팀을 가리는 BSL 시즌3. 24일에는 스위프트가 1경기에서 완승을 거두고 2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하는 루나틱 하이와 맞붙었는데요. 개막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루나틱 하이의 김인재 선수가 이번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누적 상금 4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1일에는 파크와 레츠비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2016 시즌1에 화려한 막이 올랐는데요. 25일 펼쳐진 8강 A조 1경기에서는 레이브 하츠가 지난 시즌 우승팀 TNL을 상대로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이어간 끝에 완벽한 팀 호흡을 자랑하며 개막전 첫 승을 거뒀습니다. 26일 이어진 8강 B조 1경기에서는 MVP 블랙이 우승 후보다운 뛰어난 운영을 선보이며 영보스를 3대1로 꺾고 승리했는데요. 2월 1일에는 8강 A조 2경기가, 2일에는 8강 B조 2경기가 펼쳐집니다.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는 에롤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 23일 진행된 1경기에서는 이엠파이어가 스베드 소닉붐을 상대로 마지막 3세트까지 가는 팽팽한 승부 끝에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이어진 2경기에서는 라스타이거즈가 초반 우위를 선점하며 농주를 2대0으로 꺾고 연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27일에는 SKT T1과 라스타이거즈의 롤드컵 리매치가 진행됐습니다. 1세트에서 보배를 마신 라스타이거즈가 이어진 2세트에서 1점을 만회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는데요. 최후의 승자를 가릴 마지막 3세트, 스맵 송경호 선수의 맹활약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라스타이거즈가 결국 역전승을 거두고 4전 전승으로 단독 1위를 지켰습니다. 28일에는 진에어 그린윙즈와 KT 로스터가 1승을 추가했는데요. 잠시 후 SKT T1과 이엠파이어, 롱주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3주차에 접어든 만큼 더욱더 치열해진 10팀의 순위 다툼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게임 소식부터 숨겨진 핫 이슈까지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게임계의 브레인 두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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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드디어 블레스가 OBT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앞서 일배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일반 베스트 게시판에 한 이용자가 자신이 블레스 GM이라고 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이 PGS 서버로 간다고 하는데 내가 PGS 담당이다. 잘 부탁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보면 게임 속에서도 추가적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였는데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는 내부 자료랑 그리고 1배를 상징하는 그 손동작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올리면서 이 진짜로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직원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네오이즈 게임즈 측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게임 정식 출시 전에 1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쨌든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에서 의혹이 있는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일부 전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1배 논란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출시가 됐던 신작 모바일 게임 이터널 클래시 같은 경우는 좋은 게임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배 논란 때문에 개발사 대표까지 사퇴를 하고 사실은 퍼블리셔 자체도 흔들릴 정도로 양회사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이런 일반 논란들이 게임계 쪽에도 정말 계속 일어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올해 불거진 게임계 일배 논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나 사건 발생 이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인데요. 개발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G리포트에서는 삼국지 PK의 유저 페스티벌과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4의 결승 현장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섹시한 댄스부터 씨 밤비노입니다. 광란의 춤사위까지 입이 떡 벌어지는 상품이 가득한 이곳.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와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삼국지 PK는 2014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2주년이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2주년을 맞이해서 유저님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진행되는 파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경품과 그리고 유저님들을 위한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 PK는 전략 시뮬레이션의 풍부한 콘텐츠와 RPG의 강력한 육성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SRPG로
국가전, 세력 격파 등 다양한 PVP가 핵심 콘텐츠. 특히 유저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삼국지 PK가 모바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있는 비결로 꼽히고 있다. 처음에는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오래 했었는데요. 중독성이 강해요. 잘 빠지더라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지속력이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유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 게임의 질적 성장을 위해 유저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삼국지 PK에서도 그 서버 내 재화를 관리하고 있나요? 업데이트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이번에 퍼블리셔의 권한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최근 발생한 버그부터 업데이트 문제까지 거침없이 불만을 쏟아낸 유저들. 이들의 볼멘 소리를 달래기 위해 삼국지 PK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업데이트 소식. 차 프로그램이면 이제 버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이 됐고요.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추가 던전인 명장열전과 삼국지 전쟁의 핵심인 제갈량, 사마의, 주유 등 5명의 장수를 공개해 찬사를 받았는데 업데이트도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서 더 게임을 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소식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유저 페스티벌은 지금부터. 레스토랑 고급 식사권입니다. 기프트券 5만 원권, 현금 카드 10만 원권입니다. 그동안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상품권부터 현금까지 제대로 생일턱을 준비한 삼국지 PK.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독 유저들이 탐내는 대박 이벤트가 존재했으니 순금이요? 한 돈도 아니고 두 돈도 아니고 무려 순금 5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현실 PK. 삼국지 PK의 진정한 지존을 가리기 위한 게임 대결부터 가위바위보 한판 승부까지 순금을 차지하기 위한 유저들의 열띤 경쟁이 이어졌는데 이 경쟁에 제대로 불을 지핀 건 인기 걸그룹 밤비노와 레이샤의 화끈한 무대. 근데 모든 이벤트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 부산에 사는 그 이진원이라고 그 캐릭명은 짜짠이라고 합니다. 뭐 가수들 뭐 일단 축제물이니까 즐겨야지. 일단 즐기러 왔습니다. 예. 자신의 말처럼 유저 페스티벌을 제대로 즐기게 된 부산 아재. 두 걸그룹의 무대를 함께 꾸밀 수 있는 주인공으로 당첨. 우리 부산에서 오신 형님은 오늘 생일이신가 봐요. 내친 김에 댄스 배틀 무대까지 접수해 페스티벌에 참가한 모든 유저에게 웃음을 선사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예.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 유저들의 흥을 돋은 부산 아재의 용기에 순금으로 보답한 삼국지 PK. 부산 아재 축하합니다. 부산에서 멀리서 와서 그런가 좀 많이 또 홍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걸그룹 뭐 의자왕도 돼보고 오늘 뭐 생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예. 미안해요, 네. 예. 경풍도 많이 파갖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 너무 즐거운 행사 감사합니다. 삼국지 PK 파이팅! 출시 2주년을 맞아 유저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삼국지 PK. 앞으로도 유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수 모바일 게임으로의 행보를 지속해가길 바란다. 삼국지 사랑해요.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1 우승 세시오 시즌1 정한슬 세시오 선수입니다. 정한슬, 시즌2 시즌2 서렌더 김정수, 시즌3 본대 박준규. 그 누구에게도 두 번의 우승은 허락되지 않는다. 절대 강자란 없는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예선전. 우승자들의 연이은 탈락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시즌4 우승컵의 향방. 또한 본선에서 역시 매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가며 모든 e스포츠 팬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결승전. 과연 시간의 지배자 타임 박종남이냐, 로열 로더를 꿈꾸는 서귀 신동주냐. 그날의 역사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자. 2016년 1월 25일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과연 하스스톤 전문가들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했을까?
타임 선수. Time is going to win. 저는 오늘 승부 타임 선수를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있거든요. 하스스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장 팬들의 승자 예측 역시 65대 35로 타임 박종남의 우세를 점치며 승리의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는 단 한 가지 불안 요소가 남아 있었는데 스시오를 잡은 사람이 우승을 하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지난 시즌2와 시즌3에서 스시오 정한스를 꺾었던 서렌더 김정수와 혼비 박준규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하스스톤 마스터즈에는 일명 스시오 징크스가 생긴 것. 예선전에서 스시오를 탈락시킨 서기 신동주. 이를 의식해서인지 유독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이는 타임 박종남. 경기하고 싶다. 사실 타임은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1부터 꾸준히 출전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범하며 아쉽게 8강에 머물러야 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초조함이 묻어나는 타임 박종남과 비교해 신예 서기 신동주는 어째서인지 한결 여유로워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한국 유이왕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참가했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 긴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에 게임할 때, 다른 게임할 때 뭐 이런 거 좀 해봐서. 현장까지 방문해 긴장을 풀어주는 팀원들과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 메시지 덕분에 컨디션은 그야말로 최고죠. 기세에서 앞선 서기 신동주. 사전 예측에서 우위를 점한 타임 박종남. 드디어 이들의 운명을 가를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됐다.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피해를 3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아주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좀 박멸전사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지나치게 생각이 많았던 탓일까? 타임 박종남은 1세트에서 박멸전사를 손님전사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타임 선수가 한 번씩 이런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긴장과 실수가 맞물리며 이어진 2세트마저 내준 타임 박종남. 멘탈 좀 잡혔다는데. 지금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명태치면서 경기 마무리. 다행히 3세트에서 1승을 따내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어진 4세트를 내주며 세트 스코어 3대1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서기 신동주는 회심의 승부수를 띄우는데 이번 시즌 처음 도입된 하스스톤의 벤픽 시스템. 긴장한 타임을 상대로 본인이 준비한 카드를 선보이며 벤픽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간 서기.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 상대가 주술사를 선택하게 만들며 덱 상성에서 유리한 구질을 점령한 서기 신동주. 놀라운 거는 마법사의 컨셉이죠. 전사 밴하면서 나 얼법일 수도 있어라고 깔아뒀어요. 근데 열어보니 템포 법사다. 왕자의 자리가 걸려있던 5세트에서 역시 승리하며 마침내 시즌4의 주인공이 되었다. 없어 보이자 용화 폭발 스라이드 본인에게 사용하면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자,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4 우승. 자, 서기 선수입니다. 실수와 좀 거리가 먼 선수거든요. 오늘도 그 안정감이 저 빛을 발했고, 야, 서기 선수 진짜 대박이네요. 오늘 아주 멋졌습니다. 판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과감한 판단력을 토대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며 로열로드에 등극한 서기 신동주. 첫 번째 본선 진출한 대회 국가대표가 돼서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답해서 에이펙 꼭 우승해서 블리즈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하스스톤을 평정한 서기 신동주. 그의 염원처럼 하스스톤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네, 서기 신동주 선수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했는데요. 여세를 몰아서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블리즈컨까지 평정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전략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네, 카카오가 계좌 간담회를 열고요. 파트너사들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네.
뭐 요즘 카카오 뭐 게임하기가 좀 영향이 빠졌는데 이걸 한번 반전시켜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 수수료 체계의 변화예요. 카카오 게임하기 애드 플러스를 장착했을 경우 이제 지금까지는 21%의 고정 수수료를 받았는데 네네. 월 3천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릴 경우는 거의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김 기자가 말씀하셨을 때 카카오 게임 애드 플러스라는 곳은 이 모바일 광고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그 개발 키트 형태로 개발을 한 광고 플랫폼을 이제 파트너들이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의 수익 모델을 이제 나눠 가지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 게임 초대하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방식도 접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그 게임 플러스의 GPF의 초대 손님이지 않습니까? 제일 네. 1호 손님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게이밍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남궁훈 이사장이 이 카카오 게임의 이제 그 CGO로 요번에 또 다시 구원투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남궁훈 그 CGO의 향후 행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주목이 됩니다. 네. 게임업계와 공생하며 성장한 플랫폼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공생 전략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초이스에서는 클래시 오브 클랜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 클래시 로얄을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 2부 G랭크에서 1월 5째 주 게임 순위를 G테스터에서 트리 오브 세이버의 접근성을 평가해왔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올게요. 지난주 대형 IP를 활용해 새롭게 출시된 타이틀 캔디 크러쉬 젤리를 만나본 두 남자. 친숙한 기존 시리즈의 게임성과 깨알 재미를 선사한 PVE 스테이지는 호감으로 다가왔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임 설명과 난도 조절 실패는 불만을 사기 충분했는데 얘가 추천했을 때부터 뭔가 좀 쎄했어요. 그렇다면 호환욱이 추천하는 클래시 로얄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자.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줄 게임. 네. 바로 클래시 로얄. 저 집에 가도 됩니까? 되게 허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젤리랑 비교했을 때 아주 그냥 젤리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아하이 젤리 맛있는데 말이야. 이거 많이 먹어본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형님이 드셨네요. 기대가 되네요, 형님.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어떤 게임인가요? 클래시 로얄은 클래시 오브 클랜의 IP를 그대로 활용한 게임입니다. 사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한다면은 OGN도 굉장히 또 유대가 좀 깊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에서 이제 코리안 클래시라고 하는 이제 3개국의 클랜들을 모아서 대회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위해서 슈퍼 본사에서 꼭 반드시 와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달라 별을 들어갔습니다. 별을 가서 이제 이게 대단했습니다. 이게 뭐냐? 클래시 오브 클랜이 현재 실시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보시면 이제 일본, 한국, 북한, 남아공 아시잖아요. 몇 개국에서 1위를 하시지 아시잖아요. 135개? 특히나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매출 1위를 찍은 게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마케팅 비용을 이제 쏟아부은 게 또 기가 막히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이 IP 이 클래시 시리즈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클래시 오브 클랜을 원래 즐기고 있었던 유저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혀 다른 장르예요. LOL과 하스스톤 합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LOL하고 하스스톤을 합친 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생각 못할 정도 그만큼 꿀잼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게임이다. 상상이 안 될 만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게임은 지금 국내 유저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9개 나라에 시험적으로 약간 이게 잘 될까? 그 사과사에서 뭐 몇 개국 1차 출시한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쭉 했는데 이 게임이 너무나 궁금한 G초이스 팬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또 부득이하게 해외 계정을 이용해서 게임을 좀 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은 좀 나르시네요. 내가 낸데. 예. 일단 이거 뭐야? LOL 하면 뭡니까? 상대방 진영과 우리 진영이 있죠. 대칭으로 똑같습니다. 위에가 상대, 아래가 난가요? 그렇습니다. LOL은 왜 뭡니까? 상대의 기지를 부수면 됩니다. 상대 기지를. 이거 뭐야? 그러면 나도 이렇게 유닛들을 고블린, 자이언트 다 저기 나오는 거 애들이야. 저 자이언트랑 다 클래시 오브 클랜에 나오는 친구들이야. 그렇죠. 자이언트라는 유닛은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도 방어 타워만 보는데 타워만 때리죠. 다른 거 무시하고. 이 게임에서도 얘는 다른 유닛을 때리지 않아요. 무조건 타워만. 난 한 놈만 패 느낌.
아 이게 저거군요. 하스스톤으로 따지면은 그 만화 차는 그렇죠. 만화 수정 차는 거 그거구나. 만화 수정이 차서 그 금액만큼에 해당되는 코스트에 해당되는 캐릭터 카드를 제시를 하면 그 캐릭터가 나가서 싸워서 그렇습니다. 이기면 승리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단순하군요. 네, 배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빨간색 선이 아닌 곳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전부 다 넣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스톤처럼 마법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법을 이렇게 쓰면 방금 마법 카드. 아 파괴시켰습니다. 나 게임 잘 몰라 하는 사람도 그거 밑에 차는 거 봐서 네가 원하는 거 놓으면 이겨.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 단순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카드 게임 묘미가 뭡니까? 상대가 내는 걸 보고 내가 원하는 카드 카운터를 쳐서 내던가 혹은 내가 먼저 빨리 내서 좀 더 전략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죠. 거기다가 카드 게임은 일단 수집. 컬렉팅! 아까 말했던 황금 희귀 카드. 그렇죠, 그렇죠. 황금 자이언트 카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카드예요? 네, 그리고 내가 아직 얻지 못한 카드. 되게 많네. 물음표는 뭐야? 아직 안 나온 건가? 아직 이제 제 레벨이 높아져야 되는. 아레나 레벨이 높아질수록 해금되는 카드. 아레나는 제 등급. 등급이에요? 아레나 1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보시면은 이제 에픽, 레어, 커먼 이런 식으로 에픽 카드, 레어 카드, 커먼 카드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분홍색 용이 지금 에픽 카드죠? 그렇습니다. 완욱 형님의 가르침 아래 튜토리얼 모드와 카드 시스템으로 기본 학습을 마친 성균 아우. 글로벌 상위 10% 완욱의 카드 조합을 바탕으로 자이언트를 적절히 활용해 매섭게 상대를 몰아치며 아레나 타워와 킹스 타워를 모두 파괴했는데 기초 튼튼 실전까지 마스터한 오성균. 클래시 로얄의 색다른 매력에 푹 빠져들었는데 이거는 게임 중계를 할 만하다. 요거 좀 느낌 왔습니다. 뭐가 앞으로 가고 뒤에서 또 머스케티어가 막 쏘고 아처 쏘고 막 이런 느낌들. 내가 또 게임 해설로 블라블라블라. 그런 식의 모드가 있어요 게임 안에. 정확하게 TV 로얄 모드가 있습니다. 고렙 유저들이 이제 싸운 것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이 괜찮은 싸움이다. 뭐 시작 볼 수 있게 게임 내 모드가 있어요. 자, 저희가 한번 중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OGN 클래시 로얄 결승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성균이고요. 허늘.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들 지금 계속해서 엘릭서들을 최대한 끝까지 모아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초반에는 모은 다음에 상대방이 유닛을 뭘 내는지 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유닛을 내겠다 이런 전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먼저 블루팀의 선수가 타워를 꺼내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인페리오 타워를 통해서 막아주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다수의 적들이 몰려왔을 때 깔끔하게 인페리오 타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낼 게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다수의 적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공중 유닛을 통해서 일단 상대방의 오른쪽 타워를 레드팀이 오른쪽 타워를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자, 남아있는 시간은 2분 14초. 굉장히 시간도 빠르게 가네요. 자, 상대방이 과연 어떤 카드를 낼지를 일단 기다려주면서 본인의 엘릭서가 차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공격하는데요. 빨간색 먼저 띄워주나요? 붉은팀 먼저 공격합니다. 자, 굉장히 다수의 유닛들을 소환한 후에 상대방 우측 타워를 계속 파이어볼 한 번에 그냥 상대방 와우! 자, 이런 표시까지 하죠 저러면 그리고 나서 본인이 쌍따봉이 나왔거든요. 쌍따봉 땡큐라 이 말이죠. 유닛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블루팀 선수가. 자, 남아있는 시간은 한 1분 5초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1분 때가 되면은 엘릭서 회복 속도가 2배로 빨라지면서 좀 더 스피디한 경기가 가능해집니다. 엘릭서 차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러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짧아지니까 좀 더 빠른 판단을 요하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블루 선수가 지속적으로 마법 카드들도 열심히 사용을 해주면서 이제부터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가 가져오겠다. 근데 레드팀 지금 너무 지금 방어에만 급급하죠. 무언가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데 상대방 타워 하나 정도 파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고 다시 본룬을 이용해서 본룬 몇 번 때릴 수 있을지도 생각보다 많이 때리지 못했어요. 이 본룬 정말 미스인 본룬입니다. 이 본룬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기점 지역을 막아주면서 매치 오버.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승은 블루팀이 블루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굉장하네요, 게임이. 그렇습니다. 네, 정말 내가 원하는 상대와 매칭을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만 갖춰지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e스포츠 판에도 어느 정도 또 명함을 충분히 내밀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워낙 또 캐주얼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e스포츠화 시켜야 될 건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010 제 전화번호를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영어로 올 텐데요. 네?
제가 그 마르코스라고 네. 요번에 그 슈퍼 시대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마르코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Hi 마르코스, I'm 바바누크. I want you. 전 세계 수많은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는 초대형 IP 캔디 크러쉬 시리즈와 클래시 시리즈. 이를 활용한 신작 게임 캔디 크러쉬 젤리와 클래시 로얄을 모두 파헤쳐봤는데 과연 두 게임은 IP 파워를 제대로 증명해냈을지 두 남자의 소감을 들어보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클래시 로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처럼 해외 계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초이스는 봤는데 게임 플러스는 봤는데 게임을 못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이 제작사 슈퍼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 오브 클랜도 완벽하게 한글화 해서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분비치도 보면은 공격이 저걸 맞춰야 돼. 완벽하게 또 로컬라이징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국내에 맞게 한글화 쪽에서 한국 유저들도 재밌게 즐길 수도 나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대형 IP를 이용을 한 후속작 게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캔디 시리즈들도 그렇고 클래시 시리즈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할 수 있는 후속작이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 대박친 그 IP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모드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그런 늘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상위 10%의 사나이 형님 허완욱의 동생 홍성균이었습니다. 허완욱입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를 지배할 궁극의 보석을 소유하라. RPG의 클라이막스 소울 앤 스톤. 세상이 이 모양인데 공부는 무슨 공부? 일단 제대로 된 세상부터 만들어놔야 공부된 출세를 할 거 아니야. 리피카 에클레어 업데이트. 눈물 흘리던 소녀는 죽었다. 모두 짓밟아 주겠어. 힛 대규모 업데이트 초월. 무기를 지배할 궁극의 보석을 소유하라. RPG의 클라이막스 소울 앤 스톤. 한 주간의 게임 순위는 물론 게임계 트렌드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문남 이현수입니다. 지난해 모바일 앱 트렌드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매출 상위 10위권 모바일 게임 중 절반이 액션 RPG라고 하는데요. 특히 하드코어 장르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액션 RPG가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순위 판도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1월 마지막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워크래프트 3와 사이퍼즈의 순위가 각각 한 계단씩 하락한 가운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2의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테일즈 러너가 다시 순위권에 진입하며 20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일즈 러너가 겨울방학을 맞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4차례 기획된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비롯해 경험치 제공 이벤트와 PC방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4차 겨울 업데이트 아이스 드래곤이 적용돼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일즈 러너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라온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나우컴 현재 아프리카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가 얼마 전이었죠.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제는 좀 메이저 그룹으로 올라온 이런 상태인데 테일즈 러너는 오랜 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 들어서. 야, 우리 게임도 연예인을 써. 이제 광고할 때.
그만큼 이제 메이저 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제 서비스사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지만 10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한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속을 시켜오고 있단 말이죠. 그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사도 노력을 했고 퍼블리셔가 바뀌어가면서까지 퍼블리셔들도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장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과 아이온의 순위가 바뀐 가운데 디아블로3가 3계단 상승하며 9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2위는 서든어택입니다. 서든어택의 생존 모드가 하이즈와 구성이나 시스템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유저들은 두 게임 모두 아이템을 짚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과 맵 구성, 그리고 특정 상황을 피해 생존해야 하는 게임 방식 등 여러 가지 면이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의혹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이 오리지널이고 카피작이다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확인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 비근한 예로 발판형 이제 음악 게임 있죠. 그게 이제 원조라고 친다면은 코나미사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 될 텐데 이것과 국내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왔던 펌필업이라는 두 업체가 소송이 붙어서 북미 시장에서 규모도 크고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린 이 소송에 한번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북미에서는 코나미가 이겼어요. 북미에서는 코나미가 승소를 해서 북미에서는 펌필업 뭐 이제 영업하지 마라, 배급하지 마라 막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은 법정투쟁으로 끌고 가서 누가 누구 걸 베꼈다라고 밝히기에 정말 애매한 게 게임계의 분쟁이죠. 그렇다면 과연 1월 마지막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할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2016 시즌 랭크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2016 시즌에는 기존 랭크 게임 방식에서 자유팀 대전으로 변경됐는데요. 자유팀 대전은 기존처럼 혼자서 즐길 수도 있고 2인과 3인은 물론 최대 5인이 팀 조합을 갖춘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2016년을 맞아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드디어 시즌 6가 랭게임 시스템에 많은 개선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갈래 이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 이 시점에서 채팅도 제거를 하고 실명 인증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띄우고 채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팅 말고도 지금 뭐 핑 날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맵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슬슬 채팅을 제거하고 정말 아름다운 게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모바일 게임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월) 마지막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프렌즈팝과 히트 그리고 뮤 오리진과 레이븐의 순위가 각각 바뀐 가운데 애니팡2가 순위권에 재진입하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출시 2주년을 기념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애니팡2가 이번에 해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능성이 없었으면 좋겠죠, 사실. 게임성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구입할 수 있게 안 해주면은 유저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일본 시장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귀염귀염 터지는 그리고 북미나 유럽 쪽 시장은 어떤 게임이라도 탑 게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팡2가 해외로 나가더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는 형태는 아니게 될 거예요. 비주얼을 좀 개선한다거나 상품을 좀 개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아마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모바일 게임 순위 6위는 뮤 오리진입니다. 뮤 오리진이 올해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했는데요. 서버 대항전인 아레나를 비롯해 캐릭터의 옵션을 성장시킬 수 있는 뮤렌의 책 시스템과 가디언 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뮤 오리진이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PVP인데 자동 전투를 지원을 안 하는 서버 간 PVP예요. 이거는 유저들이 여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도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시간을 불태워야 됩니다. 이거는 개발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도 유저들이 오랫동안 놀 수 있는 거리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업데이트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유저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뮤의 이번 업데이트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과연 1월 마지막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세븐나이츠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게임 순위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세븐나이츠가 경쟁작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왕좌를 지키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1위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순문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플러스 2부 G랭크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 게임플러스 공식평가단이 참여한 이달의 G랭크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1월의 G랭크 시상식에는 문명온라인, 트리 오브 세이비어, 세븐나이츠, 이데아, 슈퍼스타 테니스, 캔디 크러쉬 젤리 이렇게 6개의 게임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중 세븐나이츠가 이달의 게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세븐나이츠는 2014년 3월에 출시됐죠. 현재까지 주요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이어온 현재 모바일 게임입니다. 합의 요정의 캐릭터를 모으고 성장시키는 재미와 매주 벌어지는 공성전 등 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에 힘입어 G랭크 순위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G랭크 시상식에서 세븐나이츠는 평균 점수 81.6점으로 대중성에서 1위, 화제성에서 2위, 작품성에서 3위, 독창성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서비스를 앞두고 사전 예약자 수만 11만 명을 돌파하면서 일본에서의 활약 역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각층의 몬스터와 겨루면서 상위 탑으로 올라가는 인기 콘텐츠 무한의 탑 총수를 150개로 확장을 했고요. 신규 보스 우왕 업데이트도 예고를 했습니다. 강력한 관통 고정 데미지를 주고 자폭하며 부활도 가능한 부하들을 거느리고요. 또 그런 보스라 그러는데요. 앞으로의 강철의 포식자, 태풍의 날개에 이어 매주마다 다양한 보스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븐나이츠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G테스터에서는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비주얼과 접근성을 평가해봤다고 합니다. 지난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 2D 감성과 3D 기술부터 타격감을 극대화한 사운드 이펙트까지 칭찬 일색이었던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비주얼.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과연 지금까지 분위기 그대로 기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자. 자, 그럼 칭찬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제 화면 한번 보세요. 네. 캐릭터와 오브젝트와 배경들 다 이제 아름답죠. 둥글둥글한. 네. 이거를 서로 녹아들게 만들려다 보니까 캐릭터가 배경에 잘 녹아들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잘 녹아들었는데 너무 녹았어요. 맞아요. 과해요. 너무 녹았어요. 지금. 녹아들다 못해서 눌러 붙었습니다. 예, 이거 누룽지가 돼버렸어요. 여긴 분명히 길이 아닌데 미니맵을 보면 길이라고 길이 돼 있어요. 있어. 가보면 가지네. 설마 길이야. 여기로 가라는 거야? 이랬는데. 그런데 거기가 가셨는데 똑같이 생긴 지형이 있어서 가보면은 그땐 또 안 가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이 잘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그 지형적 일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가지는 데인지 안 가지는 데인지 미니맵을 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있다. 가는 길 안 가는 길 구분 안 되는데 대표적인 네. 사례. 봐봐요. 보여주세요. 뭐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건 잘 내려가요. 자연스럽죠? 뚝뚝뚝 떨어지면서. 네, 올라가 볼게요. 네. 안 올라가지 않는 점프로 가야겠구나. 네. 미니맵에 분명히 길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어디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가지지? 뾰잉. 여기였어요. 올라왔다.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돼. 지그재그로. 그냥은 안 가지고. 여기 그냥 계단처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되게 배경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저기 계단처럼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뭐 돌들이 쌓여있는 배경인가? 했는데 미니맵을 쳐다보면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점프하면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또 진짜 이런 데가 배경인데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은 똑같은데. 보세요. 여기도 이 계단 안 내려가지잖아. 아, 여긴 길이 아닌가 보다. 아, 근데 여긴 되네. 왜? 근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 네. 없이 산재돼 있으니까 네, 혼란을 주는 거죠. 아주 많아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그거 해보셨어요? 소셜 액션? 저 해봤어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오, 신났어. 보여줘봐. 이렇게 F8을 누르고서 액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액션을 해보면은 이 친구 어떻게 돌려볼 수 있죠? 정면으로 보고 싶은데 날 안 쳐다봐주네. 자, 이러고 애가 이러고 서 있어요. 서 있어. 자, 다른 포즈 해볼까요? 굉장히 사진 찍는 것처럼 도와줘 한번 보기. 동상 같아요. 이게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사실상 디테일 부족이고 이제 마감이 부족한 겁니다. 자, 봐요. 지금 이것도
도와줘 이거 있잖아요. 도와줘. 네. 뉴트럴 포즈. 그 아이들 포즈로 이렇게 있다가 네. 도와줘 하면은 도와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와야 되는데. 그렇지. 도와줘 하고 뭐 안 오더라도 네. 여기서 또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이제 가벼운 동작들을 아이들이라 그러는데 네. 이 아이들 포즈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도와줘. 끄면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어색해. 요즘 게임 같지가 않아요. 거의 소셜 액션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뭐 여기서 사진 찍을 것도 아닌데 왜 이 액션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구색 갖추기 용도 뭐 그 정도의 느낌밖에는 안 듭니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의 부자연스러움, 커트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단지 소셜 액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또 어디에 있나요? 레이캐스트라고 해갖고 배경에 가리는 게 있으면 캐릭터의 뚫고서 투시처럼 보는 거죠. 그렇죠. 캐릭터가 안 보이겠다 막혀서 네. 그러면은 얘를 안 보이게 해줍니다. 혹은 흐릿하게 보이게 만들거나. 네. 그런데 그 방식이 여기도 도입이 돼 있어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감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뿅. 너무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사라져요. 마치 이진법 0-1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등장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사라지게 요 정도만 해줬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텐데 그럼 결국엔 이것도 그 애니메이션의 분절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기술입니다만 마인드적으로는 같다고 봐요. 사실 요 정도 우리가 표현할 것을 표현했으니 이쯤이면 됐어. 마감이 부족한 거죠. 더 신경 썼으면 퀄리티업이 많이 됐을 텐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비주얼을 살펴봤는데 현대에 맞지 않는 약간 그런 아쉬운 마감들 그렇죠. 네, 2016년 버전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저는. 그렇죠. 과거의 향수가 그리워도 디테일이 부족한 것은 사실상 감동을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지형 지표와 동작이 가미되지 않은 소셜 액션은 섬세한 마감 처리에 익숙한 유저들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유저를 위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접근성을 평가할 차례!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접근성! 자, 그럼 이번엔 접근성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죠. 네, 접근성 평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일단 게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튜토리얼부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어요. 접근성의 기본 튜토리얼. 여기서부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지요. 자, 게임의 기본 조작을 따라해 봅니다. 네, 따라해 봅니다. 공격키 G, 점프키 X, 방향키 네. 상하좌우, 화살표 패드 한번 해보세요. 네. Z. 오, 그렇지. 공격 사라졌죠? 이거를 다 하면은 없어지네요. 어떻게 누르라고? 아래 한번 가보세요. 끝. 하고 대각선 이동. 통신력. 끝. 끝. 튜토리얼 끝! 다 배웠다. 뭐 좋습니다. 튜토리얼 너무 길면 또 지루하기도 하니까 맞아요. 좋은데. 많은 유저분들이 튜토리얼 제발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짧아도 너무 짧아. 왠지 모르게 너무 없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너무 없습니다. 제가 튜토리얼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요즘 튜토리얼은 티칭이 아니라 리딩이다. 끌고 가야 돼요. 왜 티칭을 안 하는 건 좋아.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게임을 하면서 리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리딩도 없어요. 리딩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고 게임에 대한 설명은 이 이후로 전무합니다. 그 게임에 대한 설명이 이후로 전무한 건 아니고 가끔 왼쪽에 그 팝업 창으로 뜨잖아요. 그래 맞아. 깨면은 근데 그게 진짜 읽기가 싫고 읽기 정말 불편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지금 왼쪽에는 일종의 이제 툴팁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처음 보고서는 지금 여기서 내가 스탯을 찍으면 되는구나. 한참 눌렀는데 뭘 눌러야 스탯이 올라가지?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이게 툴팁이다. 실제 네. 스탯 찍는 창은 따로 창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네, 앞에 잘 읽으셨어야죠. F1 이렇게 잘 모든 글자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너무 읽고 싶지 않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보험약관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티칭이에요. 이거를 네. 가르쳐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띄워주면서 찍는 창을 그렇죠. 바로 띄워주면은 거기 되는 거거든요. 팝업에 찍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거기서 바로 눌러서 찍으면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데 아쉬운 방식이죠. 열심히 배웠으니까 한번 스탯을 찍어봅시다. 찍어봅시다. 찍으러 왔는데 사실 뭘 찍어야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마우스를 올리면은 그 툴팁이 나와요. 오버 네. 툴팁이 나옵니다. 요거를 보고서 추측해야 돼요, 자기가. 저는 지금 위자드니까 아무래도 지능이겠죠. 지능이겠네요. 기본 문법이죠. 위자드는 지능이다. 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유저나 관심이 없는 유저라면은 사실 알기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저 이름 지금 없잖아요. 논이잖아요. 이름이 원래 논이 아니었죠? 저 위저드 메인 게이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부족해요. 이런 걸 버그라고 칭합니까? 아니, 버그 아니에요? 아, 버그는 이름이 맞는데. 논인데? 내가 논논이가 됐는데 지금? 근데 트롯의 세계에서는 이 정도는 버그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더 어마어마한 버그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주도록 하지요. 이름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퀘스트를 깨봅시다. 예, 좋습니다. 또 퀘스트를 신나게 드디어 또 하나 팝업이 떴네요. 아까랑 똑같죠? 이것도 또 말과 그림으로 가르쳐 주려고 들죠? 네, 이거를 다 읽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 스킬인데 일단 뭘 눌러야 되는지 자세히 봐야 되고 이 창만 보고서는 그래서 이게 뭔데 무슨 스킬인지도 바로 알 수가 없고 저는 여기서 시킨 대로 이제 얘를 닫고서 F3을 누르겠죠. 눌러서 아까 뭐라 그랬었더라? 스킬을 찍으라고 밑에 얘는 뭔데? 하면서 얘는 뭐지? 하면서 다 보고 또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걸 찍어볼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식당 가도 메뉴를 잘 모르면 맨 위에 걸 먹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다시 퀘스트가 나오네요.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퀘스트 NPC 간의 거리가 짧은데 나중에 네. 후반으로 가면요. 동선이 길어져요. 맞아요. 뭐 하나의 존을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렇죠. 길어지는데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요즘 유저들 MMORPG 할 때 어떻습니까? 누르면 그냥 바로 가잖아요. 지가 이게 딱 여기 누르면은 그렇지. 바로 저 촌장 로마나스 저 사람한테 가야죠. 그런데 요즘 유저들의 편의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수동이동밖에 없어요. 내가 가야 돼요. 심지어 이것도 지도를 봤을 때 탐사가 안 되면 길도 모르기 때문에 대충 저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나올 거야.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나중 맵들을 보면은 복잡하죠. 그렇지도 않아요. 한참 돌아가야 되고 여기 간다. 왜 길 끊겼지?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서 돌아가야 되고. 아까 비주얼에서 말했던 길 찾기 힘들어요 하고 맞물려갖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거는 제가 실드 쳐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탐험하는 재미라는 게 분명히 있고 원래 MMORPG는 그런 찾아다니는 탐험하는 재미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드 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최소한 오토 달리기, 그렇지. 오토 달리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동 달리기. 이 딴 데를 보면서 뭘 하려고 할 때 오토 달리기가 없으니까 그게 안 돼요. 수가 없어요. 계속 집중해서 갔던 길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분명히 손목 아픕니다. 아파요. 이거 아파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 조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2키 이상을 아마 거의 누르고 있을 거예요. 이거 그렇지. 어떻게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손목 나가게. 그게 바로 프로게이머들의 고질병인 손목 건초염, 손목 건초염을 야기하는 그런 나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오토 달리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튜토리얼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한 정보는 물론 그 흔한 오토 달리기마저 존재하지 않는 이동 방법으로 유저들의 손목 건초염이 염려되는 상황. 과연 게임 내 이동 방법에서 풍긴 불친절한 인상을 간결한 조작 동선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평가해보자. 지금 보면은 계속 키보드로만 컨트롤을 했잖아요. 근데 보상은 절대 키보드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스페이스바를 누르다가 딱 오른손이 그럼 어떡하지? 하고 마우스로 가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굳이 요거를 명명해 보자면은 조작 동선, 손동선이라고 할까요? 제 친구 네. 중에도 이제 손동선이라고 있는데 그 키보드 위에 머물렀던 오른손이 마우스에 갔다 와야 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럼 구현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엔 아닙니다. 사실 여기 방향키만 그거 먹고 아닐 것 같아요. 여기 방향키 지금 왜 방향키를 완료 취소에만 먹여요? 완료 취소보다 완료 같은 거는 스페이스바로 하고 위에를 먹여줘야죠. 위에가 중요한 그렇죠. 건데. 어떤 템을 보상받을지 그거를 선택하게 만들었어도 내가 오른손이 움직일 일은 없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참 불편하거니와 또 이야기할 게 더 있어요. 네, 뭐죠? 자,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장비 수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장장이를 찾아가야 되죠? 대장장이 왔어요. 왔어요. 자, 해볼게요. 보세요. 네. 제가 모든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네. 마우스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보세요. 전체 선택. 장비 수리? 예. 이거 약간 그 느낌이네요. 밤하늘에 별자리 할 때 뭐 겨울에 대삼각형 뭐 이런. 마치 대삼각형을 그리는. 그렇지. 북두칠성을 그리듯이 엄청난 마우스 동선이 필요합니다. 뭐 요만큼 움직이는 게 힘드세요?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뭐 이런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자주 사용하고 단순한 조작을 이만큼 화면 우상단 끝, 우하단 끝, 중앙상단 끝 이 동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였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개선을 할 여지가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배려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부족하죠. UI 스페이스 배치 뭐 확보하고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템 결제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대부분 무과금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좀 결제 좀 해.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 먹고 살지. 아, 결제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무과금 자, 충. 어쨌든 캐시템 자, 들어왔습니다. TP샵입니다. 네. 자,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TP샵이에요. 비싸요, 이거. 일단 저는 좀 토큰을 사고 싶었어요. 네. 다 담았습니다. 구매 확정. 구매 확정. 예. TP가 부족하대.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구나. 끝이야? 어디서 사죠, TP는? 그럼 어디서 사? 다시. 확정. 끝이야? TP를 어디서 사는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단순 보내주지도 정보- 않아요. 그렇지. 아니 정문 씨만 하더라도 이걸 알잖아요. 네. 부족하다. 단순 정보 전달로 끝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구나. 사실 요즘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뭘 하냐면은 TP가 부족합니다. 결제. 그렇지. TP 결제 창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어주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TP 결제를 하기 네. 위해서 캐시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한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불편한 거예요. 아유, 이거 되게 의아한 게 게임 회사가 당연히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왜 이 결제할 수 있는 루트를 안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뭐 이때까지 넥슨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왜 그런 거죠? 넥슨은 그럴지 몰라도 이 개발사인 개발사가 IMC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을 좀 비우신 무력이 좀 적은 그러신 분들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배려인데 참 아쉽다는 거지요. 다음 주 최종 평가를 앞둔 트리 오브 세이비어. 과연 제대로 날선 두 사람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결말이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네, 지난주와는 다르게 혹평이 쏟아진 트리 오브 세이비어. 복잡한 조작 동선과 불친절한 결제 시스템으로 접근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1일과 어제 두 번의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21일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헤어 코스튬을 각성해서 랜덤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마법 보여 스크롤이 추가됐고요. 남녀 궁수 신규 코스튬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네. 5랭크 이상 그 클래스만 참여할 수 있죠. 이 PVP 콘텐츠인데요. 팀 배틀리그 알파라는 콘텐츠도 추가됐어요. 이 팀 배틀리그 알파는 특히 이게 서버 통합 PVP이기 때문에 전체 서버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일 4회 1시간씩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예, 어제 진행된 업데이트에서는 토큰 아이템으로 장비, 포션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거래 시스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40레벨 유저를 위해 푸른 요새 인스턴트 던전이 추가가 됐고요. 또 혼잡한 알레멧 숲 채널을 또 증설을 됐고 아처, 그리고 레인저, 로그 등 클래스 26종의 스킬 밸런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다양한 업데이트로 약점들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진 e스포츠의 위상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지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e스포츠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연초부터 e스포츠 팬들과 관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가네스 고등학교가 e스포츠를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주당 수업 시간도 5시간이나 돼 그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을 통해 e스포츠를 여느 운동과 다르지 않은 건강한 취미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e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기본 소양은 물론 팀원과 원활히 소통하는 방법도 수업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니 e스포츠를 대하는 교육 당국의 태도가 상당히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로버트 모리스 대학 역시 지난해 6월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들 모두 e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e스포츠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한편 정식 스포츠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e스포츠의 현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매체인 미국의 ESPN이 e스포츠 뉴스를 섹션에 추가해 관련 뉴스를 정식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또한 ESPN은 e스포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메인 뉴스에서 코카콜라, 인텔, 레드불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과 2017년 e스포츠의 사업 가치가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e스포츠의 글로벌화와 정식 스포츠화를 염원했던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같은 변화는 우리 e스포츠계의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e스포츠 종주국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e스포츠의 태동부터 프로스포츠와 ISF를 통한 글로벌화 및 정식 스포츠화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탓에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 가능성은 오히려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e스포츠의 빠른 성장뿐 아니라 e스포츠의 산업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e스포츠가 시작된 나라여서이기도 하지만 리그를 중계하는 방송 채널이 있고 선수층이 넓으며 기업들이 프로게임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보다 앞선 운영 노하우를 가진 덕분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본고장이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절대 갑인 미국이 e스포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어떨까요? 막대한 팬층의 자본력까지 손에 쥔 중국도 e스포츠의 주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쟁으로는 그들과 맞서기 힘들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장점을 분석해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종주국의 지분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팬과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한국의 e스포츠가 국제 e스포츠 시대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고 우뚝 설 수 있기 위해선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Let's try this baby out. Yes!